내가 궁금한 이야기 풍문으로 들었쇼. 오늘도 핫한 풍문들이 아주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풍문으로 들었쇼는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을 기념 100년 전이었죠. 네. 역사적 의미를 함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습니다. 네. 과거의 독립운동가들이 세계를 무대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면 지금은 대한민국 수많은 한류 스타들이 세계로 뻗어나가서 활약을 하고 있죠. 100년 후에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국가의 위상을 떨치고 있는 국가대표 연예인들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역대 대통령이 사랑한 별. 문화 대통령 서태지를 사랑한 대통령은 누구? 화배전설 마이클 잭슨 전세기 타고 한국까지 날아온 사연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 마케팅. 잘 큰 아이돌 하나, 열 외교관 안 부럽다. 민간 외교관 방탄소년단의 위협. 나라 사랑 실천, 톱사들의 급이 다른 개념 행보. 대한민국 스타 정보 3대 대형 기획사 정격 분석. YG, SM, JYP 3대 기획사가 몰라본 원석. 그들이 아깝게 놓친 스타는 누구? 바람 잘 날 없는 YG, 문제아 집단으로 전락한 이유는? 풍문으로 들어쇼 지금 공개합니다. 국가 간 평화 교류를 위해 각 정권에서는 무수한 노력을 해왔는데요. 네. 그중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스타와 함께한 각 정권의 스타 마케팅이 실효성을 거둔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역대 대통령들의 스타 마케팅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네, 뭐 이승만의 그 자유당 정권부터 이 노태우 정권에 이르기까지 이 연예인분들은 대부분 군 유문 공연이나 정권 홍보에 동원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뭐 사례로 들면은 이승만 정부가 군 장병 유문 공연을 주목적으로 1948년 10월 국방부 정훈국 소속 선무공작단을 만든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네. 박정희 정부 때는요, 스타들이 각종 행사에 동원이 됐는데요. 그 당시 이제 시대적 분위기가 좀 선명하고 윗사람 말을 아랫사람이 들어야 하는 좀 이런 시대적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스타들의 비공개 공연이 좀 심심치 않게 있었다라는 증언도 있고요. 출연료는 받았지만 높은 곳의 호출을 좀 거절할 수 없는 상황, 좀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 역사를 바꾼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때는 1979년 10월 26일이죠. 청와대 바로 옆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당대 최고의 인기 스타가 그곳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면서요? 네, 궁정동의 산증인이죠. 그 가수 심수봉 씨가 그 주인공이에요. 네, 심수봉 씨는 그날 그 중앙정보부 김재규 부장에 의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 실장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목격을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분의 노래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 앞에서 히트곡인 그때 그 사람을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영화로도 소개됐었죠. 그렇죠. 그 사람. 네. 그런가 하면은 또 그 현장에 있을 뻔했던 스타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당시 최고의 인기 개그우먼이었던 배현정 씨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궁정동으로 가던 길에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본인도 모르게 차를 돌려달라고 했는데 집에 돌아왔고 바로 그 사건이 터진 거예요. 소름 끼칠 정도로 자신의 예감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아, 예. 어떻게 그런 일이. 그래서 배현정 씨가 그 사건 이후에 2달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그 직감이라고 하죠. 네. 배현정 씨의 그 예감이라는 게 너무 정확하네요.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안 가고 싶으면 안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아니, 거기에 이렇게 핑계를 냈겠죠. 지금 갑자기 배탈이 났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근데 핑계를 그 대지 당시에 않았을까요? 이게 정치 상황을 보더라도 그래 쉽게 그쪽에서 약속을 않죠. 받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 당시를 개인적인 이유로 보면 차를 돌리기가 예를 들어 뭐 연예인들 한 5명 정도를 후보에 놓고 왜냐하면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한 5명 정도를 후보로 해놓고 이제 불렀다가 이제 예를 들면 VIP가 원하는 사람만 그날 원하는 사람만 한 2명 혹은 3명 정도만 해놓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는 경우들은 왕왕 있었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요. 아무튼가 정말 충격적이었겠네요. 네. 이번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스타를 살펴볼까 합니다. 네. 노태우 전 대통령과의 아찔한 일화를 공개한 스타가 있다고요. 네. 네, 바로 봉숭아학당의
오서방으로 유명했던 분 아시죠? 바로 오재미 씨입니다. 굉장히 그때 인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맹고와 함께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는데 이때 당시 오재미 씨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식사 초대를 받습니다. 그럼 일찍 가야 되는데 이분이 무려 40분을 늦게 도착합니다. 와. 이게 좀 야, 대통령과 약속을 했는데 40분이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늦은 오재미 씨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통령과의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벌주 세 잔으로 끝났나 봐요. 다행입니다. 떨렸겠네요. 그 잔에 뭐가 들었을지 몰라요. 아무래도 대통령 앞이라서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평소보다 좀 빨리 취한 편이라고 하는데 오재민 씨가 그때를 떠올리면서 했던 얘기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경호원을 보고선요. 웨이터라고 불렀대요. 지금이야 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당시에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이야. 이게 까만 옷을 입고 있고 그렇지. 앞에 계속 서 있고 이러니까. 요 노태우 정부 때 이제 청와대 매번 불려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매 정권마다 불려가는 사람인데 네. 조영남 씨 같은 경우가 매 정권마다 불려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노태우 정부 때도 이제 임기 막판에 불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하기 이제 직전에 농담한다고 네. 우리 노태우 대통령은 저 백담사 같은 데 가지 마시고 이런 얘기를 이제 조영남 씨가 한 거예요. 분위기 싸해진 상태에서 그 이제 영부인이 김옥중 여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김옥중 여사는 어쩜 이렇게 예쁘시냐고 이제 요 얘기했는데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저 노래나 부르라고 그래서 노래를 불렀는데 마침 그때 부른 노래가 나 혼자만이 뭐 당신을 사랑하오 나 혼자만이 당신을 알고 싶소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네네네. 짝사랑하는 그런 느낌. 혼자만이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또 김옥중 여사 보면서 부른 거예요. 영부인을 바라보고. 그래갖고 거기 있던 경호원들 분위기가 꽤 심각해졌죠. 이건 실화인가요, 이게? 싫어요. 싫어하고 네. 또 한 번은 그 하모니카를 원래 이제 들고 있다가 이제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속주머니에다 넣었던 거예요. 그럼 속주머니에 넣었다가 괜히 꺼내려고 하는 순간 저 경호원들이 총들을 다 이제 그렇죠. 왜냐면 위험하니까 와총 크기라든지 머리 다칠 수 있으니까. 한필이면 또 이게 반짝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쇠 같잖아. 그래서 진짜 죽을 뻔. 그러니까 이 꺼내서 부는 사이에 죽을 뻔했다고. 진짜 그런 슬프게 얘기를. 불었겠네요, 하모니카를. 네. 진심을 다해서. 가끔 정말 그 조영남 선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에피소드가 정말 아찔한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늘 조영남 선배는 재미있게 좀 분위기를 좀 풀겠다고 늘 마이크 잡고 뭐 분위기를 푸는 멘트들을 하는데 그게 그 상황하고 좀 안 맞는 경우가 꽤 있어서 네, 정말 시겁한 적이 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쫄깃하게 만드시죠. 야, 그 하모니카 진짜 놀랍네요. 또 반면에 대통령 앞에서 긴장하지 않고 듀엣곡을 같이 부른 스타도 있습니다. 바로 하춘아 씨인데요. 오찬 초대를 받은 하춘아 씨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뱃삼의 무초를 함께 불렀다고 하는데요. 이 노래가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애창곡이었다고 합니다. 네. 정권 차원의 스타 마케팅이 사실상 처음 시작된 거는 그 문민 정권 김영삼 정부 시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96년에 국방부가 그 연회병사 제도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병사들의 사기 진작과 어떤 군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 지원단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네. 사실 요 전에 제가 군대를 다닐 때는 문선대라고 있었어요. 네, 그 네. 문화선전대라고 해가지고 저도 이게 사단별로도 또 문선대가 있어서 저는 사실 문선대도 또 잠시 그래요.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애사병이라는 게 있어서 당시에 한 20명 내외였는데요. 연예인들하고 기획사들의 경쟁이 정말 대단했다고 합니다. 처음 뽑을 때. 예, 예. 네, 김대중 전 대통령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 시절 때도요 문화 정책과 관련된 어떤 움직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문화 산업을 집중하고 육성을 한다든지 문화 콘텐츠 사업 진업이 좀 체계적으로 좀 이뤄지는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김대중 대통령은 문화예술 이 조예가 깊었을 뿐만 아니라 유달리 이를 행동으로 표시한 정치인이었다고 합니다.
네, 인상 깊게 봤던 영화, 뭐 드라마 그리고 대중 스타들에 대해서 감상을 적은 에세이를 펴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뭐 대중문화 비평가이기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책의 제목이 이경규에서 스필버그까지입니다. 이경규 씨가 거기서 왜 나오나 싶을 수 있는데 사실 두 분이 만남이 있었죠. 그럼 있었죠. 이경규 씨랑 만났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대선을 앞두고 당시 야당 후보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요, 그 집 앞을 불쑥 이경규 씨가 찾아가는 컨셉이었는데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시나요? 네, 기억나요. 봤던 기억나요. 그때 인연을 맺었고요. 더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은 당선하고 첫 인터뷰도 다른 언론이 아니라 이경규 씨였습니다. 네, 그만큼 후보 시절 아마 자기와 인터뷰할 때 굉장히 깊이 있게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진 게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 후에도 개인적으로 몇 차례 식사 자리를 가졌다고 하니까는 김 전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각별히 이경규 씨를 좀 챙겼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 그 방송 전까지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렇게 유머러스한 분인가 몰랐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당시 파장이 대단했고 시청률도 대단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경규 씨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를 했어요.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서 모르는 게 없는 박학다식한 분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대중문학에 대한 애착은요, 90년대 문화 대통령을 불렸던 서태지 씨와의 만남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대통령들의 만남이었네요. 그렇죠.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 집무실에서 서태지 씨와 만남을 가졌는데요. 가장 반가운 손님이 찾아와 너무 기쁘다 하면서 두 팔을 벌려서 반겼다고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서태지 씨에게 대중음악의 선구적 역할을 했고 또 젊은이들이 인생을 적극적으로 사는데 큰 영향을 줬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죠. 네, 이에 서태지 씨가요, 자신이 공들여 만든 정규 7집을 선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굉장히 열린 마음도 있었고 또 대중문화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좀 깊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대선 후보들 가운데 처음으로 그 대중 가수가 선거운동 로고송을 만든 것도 역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잖아요. DJ DOC가 네, 맞아요. DJ와 함께라는 또 춤추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열린 마음이 있었고 아마 그 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문민정부의 어떤 흐름이 그래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됐던 아마 이전까지는 연예인을 초청한다기보다는 그냥 착출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누구 부르면 반드시 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 이쯤부터 이제 연예인을 정말 청와대에 초청하는 그런 식으로 좀 바뀌었었던 거죠. 그렇군요. 예. 자, 그런가 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 이 취임식 때 세계적인 팝스타가 방문을 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마돈나. 아닙니다.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이죠. 맛있는 김 빠졌나요? 썼다고요? 자, 여러분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마이클 잭슨이라니까. 다 나왔는데 무슨 힌트를 좀 틀렸어. 한번 해보세요. 잭슨아. 그래. 모르시죠? 그래, 살려봐요. 마이클 잭슨! 정답이었습니다. 바로 억지로 자기 방향으로 끌고 가네요. 예. 팝의 전설 마이클 잭슨이 이때 취임사에 딱 옵니다. 예. 그래요. 대박이다. 저도 근데 그때 기억이 나는데 대체 어떤 인연으로 마이클 잭슨이 한국에 내한을 하게 된 건지 궁금해요. 김 전 대통령 취임 전인 1997년이었는데 그때 마이클 잭슨이 국내 모 리조트 투자를 검토하려고 방한을 했었거든요. 그때 처음 만났었다고 해요. 마이클 잭슨이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남북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공연을 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했는데 판문점 공연이 진행되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 취임식 때 참석을 해서 누구보다도 축하해주면서 그 두 사람의 돈독한 우정을 과시했었죠. 대단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실 미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유명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회 연설도 이제 했었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정말 투쟁했던.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아공에 우리가 만델라 대통령 다 알잖아요. 넬슨 만델라.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이미지로 80년대 미국에서 알려졌기 때문에 아마 마이클 잭슨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갖고 있는 어떤 인상 같은 건 굉장히 좀 강했을 수 있습니다. 네. 마이클 잭슨은 정작 자기 나라 그 대통령이었던 부시 취임식에는 그 초청을 받았는데 거절했대요. 거절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식 초청에는 전세기를 타고 수행원 5명과 함께 한국으로 날아왔다라는 카더라가 있습니다. 정정 아닌가요? 확실히 정설은 아니고. 네, 카더라인데 뭐 이게 사실이라면은 정말 뭐
진정한 사랑이죠. 트루 러브. 아, 그럼요. 예. 네, 이렇게 특별한 마이클 잭슨이었기 때문에 마이클 잭슨이 갑작스럽게 좀 세상을 떠났잖아요. 심장마비로.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많이 놀라셨던 것 같아요. 대변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친구를 잃어서 슬프다. 세계의 영웅을 잃었다라면서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네. 두 분이 정말 그 국경을 뛰어넘는 멋진 우정을 간직하고 계셨었네요. 예. 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의 스타 마케팅을 살펴봤는데요. 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 마케팅은 어떠할까요? 네. 우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서 한류,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한류를 육성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스타 마케팅을 통해서 뭐 이뤄보겠다라는 것인데 세계 각국에 위치한 일단 다양한 한류 행사 그리고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전시회를 개최할 때 스타를 대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저는 현 정부가 아무래도 그 한류 때문에 그 위상이 높아진 스타 파워를 아주 적절히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대 정부 가운데 중에서도 유독 좀 다양한 연예인을 다양한 행사에 그 취지에 맞게 적재적소에 좀 잘 배치하고 있다는 좀 평가를 받고 있는 편이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가 하면 대통령 전용기를 최초로 탑승한 연예인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하고도 대부분 많이 친하실 거예요. 아, 나 누군지 알아요. 아시죠? 얼마나 자랑을 했는데.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 네. 히트한 음원을 갖고 있는 선배이기도 하시잖아요. 뭐 선배 조금 같은 시기라서. 약간 꼴불견이다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자랑을 하고 다녔죠. 하지만 얻어 걸렸다. 저희는 이렇게밖에 질투가 납득이 안 심하시네요. 됩니다. 납득이 안 돼. 전용기를 같이 타고. 예. 네. 대단하시다. 누군지 얘기해 주세요. 김영철 씨입니다. 네. 김영철 씨. 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달여 만 2017년 7월이었는데요. 그때 독일 방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독 동포를 초청해서 마련한 간담회 자리에 사회자 자격으로 김영철 씨가 동행을 하게 된 거죠. 아, 근데 영어를 잘하지만 독일어는 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리고 가서 한국어로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얻어걸렸네요. 네, 그 정도 급이면 뭐 박수홍 씨가 훨씬 아유, 낫죠. 홍석천 씨가 훨씬 낫죠.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네. 관계자들이 보시면 네. 저희가 패키지로 활동을 하고 네. 있거든요. 예, 예. 박홍 예. 형제 꼭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홍방이요, 홍방. 리스트에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레드 김영철 씨는 이제 200여 명의 이제 오찬 자리에 가서 예. 자신의 노래를 부릅니다. 겁도 없이. 따르릉을 여기서 열찬을 합니다. 즉석으로. 근데 그게 반응이 별로 안 좋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 우리는 당연히 2019년 현재를 살고 있지만 거기 계신 이제 뭐 과거 파독광부 분들이라든지 뭐 교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요즘에 인터넷 발달해서 현지 노래도 뭐 실시간으로 듣긴 하지만 아주 유명한 몇 곡 빼고는 예전 노래 훨씬 더 모르시죠. 익숙하시거든요. 맞아. 근데 거기서 따르릉 따르릉 최신곡. 내가 네 오빠야 이런 걸 하니까 사실 거기서 반응은 약간 갸웃갸웃하는 그런 반응이 좀 많았다. 그럼 전용기 타고 가서 어디 뭐 러시아 열차 타고 왔습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이제 돌아오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전용기 타고 왔나요? 예, 올 때는 따로 왔죠. 아마 따로 전용기 아니고 따로 왔어요. 아, 그래요? 아. 이후에 이제 김영철 씨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가지고 당시를 회상을 하면서 그 동행길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전용기를 탔는데 겸상은 하지 못했다. 이런 당연하죠, 얘기를 하면서 좀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전용기 탄 게 어딥니까? 아, 욕심이 과하네요. 과했네. 자, 이번에는 대통령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의 대통령 앞에서 노래를 부른 가수도 있습니다. 정말 부럽네요. 그 주인공이 누구죠? 네, 바로 박효신 씨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국빈 만찬 자리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로 야생화라는 곡을 선곡해서 불렀습니다. 사실 이 야생화 같은 경우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기념회장에서도 울려 퍼졌었던 그런 노래잖아요. 사실 이쯤 되면 이번 정권의 애창곡이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야생화라는 노래가 의미 부여하기가 참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어떤 뭐 정권의 탄생이라고 해도 이게 참 들불에 있는 그 야생화처럼 멋지게 피어났다라든지 아니면 뭐 양국의 관계가 야생화처럼 아름답게 피기를 바라는 의미, 하여튼 여러 가지로 써먹기 네. 좋은 의미라 아마 야생화를 자주 애용하는 것 같긴 한데.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노래를 이렇게 했을 때. 뭐 부를 노래 거냐. 가사가 그렇죠, 내용이 그렇죠. 어떻게 예, 되냐. 예. 이제 뭐 설명하기도 좋고. 네. 근데 일단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외국 기빈이 오는데 그래도 정말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정말 자신 있는 최고의 에이스 카드를 내밀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 있을까 하면 뭐 몇 명 정도 아마 떠올리실 텐데 저는 뭐 야생화를 부른 이 박효신 씨라는 선택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야생화란 노래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감동을 했을지는 그건 뭐 미지수지만. 평양에서 우리나라의 대중음악이 울려 퍼졌던 또 역사적인 순간도 있었잖아요. 네, 가수 겸 작곡가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 윤상 감독이 이끄는 남북평화협력기원 남측예술단 평양 공연 봄이 온다. 네, 예술단이 평양에서 가진 공연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더라면 저도 열심히 해서 가수가 됐었어야 되는데 정말 부럽더라고요. 정말 소녀시대 멤버이자 또 가수 겸 배우인 서현 씨가 MC를 받고요. 그리고 조용필, 이선희, YB, 백지영, 그리고 정인, 레드벨벳 등 정말 11개 팀이 참가해서 26곡이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네. 이 공연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 부부도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행사가 끝난 후에는 출연진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격려하고 기념사진도 함께 찍었습니다. 이때 찍은 기념사진이 또 화제가 모으기도 했었죠. 네네. 근데 궁금한 게 진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섭외되는 기준이 있을까요? 해외에서 진행되는 행사의 경우는요, 그 해당 국가에서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들을 좀 우선적으로 섭외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띄어야죠. 특히 북한 공연 같은 경우는 조용필, 이선희, 최진희 몇몇 여러 번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과거 이제 다른 그 세습 정권이긴 하지만 다른 정권에서도 이미 좋아했던 그런 가수들이 여러 번 더 가는 경향이 있고요. 이런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요, 우선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배제가 되는 편입니다. 네, 실제로 레드벨벳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북한에 가서 공연을 했잖아요. 근데 SM에서 이제 소속사인 SM에서 제안을 했대요. 이 장총을 쏘는 안무가 있는데 이거를 좀 바꿔보자라고 해서 장총 쏘는 안무를 수정을 했습니다. 근데 멤버 중에 슬기 씨 있죠. 슬기 씨가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장총 쏘는 안무를 분명히 조금 더 귀여운 안무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딱 돌아서 총을 빵 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다고. 순간. 내가 지금 저 사람들한테 총을 쐈네 싶어서 너무 무서웠는데 다행히 현장 반응은 굉장히 좀 귀여워서 그냥 봐줬다. 약간 귀엽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대요. 자, 그리고 그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수행단에는 가수 지코, 에일리, 알리 씨, 그리고 마술사 최은우 씨가 포함돼서 화제를 모기도 했었죠. 네, 공식, 특별, 일반 수행원까지 약 200명 정도의 대규모 인사가 확정이 됐었고요. 그중에는 경제계 인사들도 다수 포함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국가 행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부로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아가지고요. 저희가 좀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혹시 행사료는 어느 정도 선인지? 포상 행사랑 공연이랑은 좀 다른데 이렇게 공연을 했을 경우에는요, 공연 페이를 당연히 받습니다. 아, 그래요? 다만 같은 그룹이 공연을 해도요, 성격에 따라 페이가 천차만별이거든요. 일단 대기업 일반 기업 행사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돈을 받고요. 뭐 대학 행사는 좀 더 싸게 받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 행사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일반 행사보다는 적게 받지만 굳이 내고를 하지 않는다가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여기 행사가 들어와서 행사를 했었을 때 측정된 가격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너무 차이가 난 거예요.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서. 국가 행사였어요? 네, 거의 절반으로 섭외하려고 해서 제가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결국 이분들이 회의 끝에 한 게 바로 기념품을 하나 드리더라고요. 컵하고 시계를 이렇게 해서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했습니다. 딜을 하셨어요, 국가 행사를? 그래서 거기 이제 책정된 금액이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다고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국가 행사가 끝나고 나서도 뒤풀이 같은 게 혹시 있을까 그거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에 공연을 갔던 팀들은 분명히 행사가 끝나고 나서는
약간 뒤풀이가. 뒤풀이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있어야 또 재밌고. 확인을 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진짜요? 네. 서현 씨 같은 경우도 다녀온 다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뒤풀이가 있어서 거기서 북한 가수들하고도 어우러지고 함께 노래도 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다고 하고요. 역대 북한에 가장 많이 갔다 온 가수가 누군지 아세요? 조용필 씨. 최진희 씨예요. 최진희 씨. 이미 4번째인가 갔다 왔는데 워낙 이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부터 해서 사랑의 미로를 엄청나게 좋아해서 그때만 해도 3번 갔다 왔었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또 갔었잖아요. 뒤풀이 자리에서 현송원 그 삼지연 관현악단장을 만났는데 뒤풀이 자리에서 친해져서 볼까지 꼬집었다라는 그런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안 기자님 말씀하신 뒤풀이는 공식 뒤풀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정된 뒤풀이.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뒤풀이라고 한다면 공연이 다 끝나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술 마시러 간다 이제 이런 개념의 뒤풀이라면 사실은 국가 행사에서 뒤풀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긴 할 것 같아요. 자, 국가 행사에 초대된 이후에 이 연예인이 이미지가 달라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예. 네, 저는 긍정적인 케이스로 약간 자, 국가 행사에 초대된 이후에 이 연예인이 이미지가 달라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예. 네, 저는 긍정적인 케이스로 약간 지코를 들고 싶어요. 그 남북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으로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 정말 반전 매력을 보여주면서 약간 호감이 됐는데 맞아요. 이때 버전이 이제 남지코 그리고 북지코로 불리거든요. 평상시랑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북한에서 뭐 어두운 갈색 머리로 바꿨었고 평상시의 복장과 다른 이렇게 단정한 수트를 입었었잖아요. 오히려 평상시와 달리 좀 얌전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것도 오히려 또 다른 스웩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지코잖아요. 근데 좀 나이 드신 분들도 그때 좀 호감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약간 나쁜 남자 이미지였던 이제 힙합 가수가 정장처럼 이렇게 단정한 교복 같은 그런 수트를 입고서 갑자기 조신한 모습으로 이렇게 두 손 모아서 이제 행사장을 가는 모습을 보고서 여성분들이 많이 심쿵하셨어요. 노래를 불렀다면 전형적으로 힙합은 약간 스웩인데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스웩을 이렇게 어떻게 했을까? 지코가 노래했을 때 궁금하네요. 예. 네, 지코 씨는 그 평양에서 돌아온 후에 감동적인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를 했는데 그 래퍼들이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뭐 다른 분들도 많이 하죠. Put your hands up 이렇게 하는데 이제 바꿔서 손을 위로 했더니 이제 남북 다 참석자들이 이제 다 손을 위로 했구나. 위로 해줬다고 합니다. 감동적이었겠네요.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다들 호응을 잘해주시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제 뭐 대체로 공연이 이루어지는 곳이 이제 평양이 많잖아요. 근데 평양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인터넷을 접하는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거의 뭐 실시간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나라 뭐 유명 걸그룹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도 우리는 굉장히 뭐 아주 이상한 무대처럼 보여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특히나 속마음은 겉으로 보기엔 좀 덜하더라도 속마음은 굉장히 뭐 우리가 느끼는 거랑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탈북자한테 직접 들었는데 과장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어떤 노래가 발표가 되잖아요. 정말 다음 날 다 듣는. 진짜요? 다음 날 들을 정도로 빠르게 확산이 되고 굉장히 남한 문화에 그 관심이 많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부정의 느낌을 긍정으로 바꾼 스타가 한 명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소녀시대 서현 씨인데요. 이 서현 씨가 남측 예술단 이 평양 공연에서 진행을 맡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소식이 처음에 알려졌을 때는 댓글이 그렇게 좋은 반응은 아니었어요. 서현 씨가 가서 과연 진행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때가 또 서현 씨가 하필 SM을 나온 직후였어요. SM을 나온 후에 뭔가 혼자서 뭔가 1인 계획사를 차려서 무언가 해내가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더욱 우려의 시선이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높았었던 것 같은데 이 큰 기획사의 보호 없이 혼자서 무언가 잘 해내는 모습을 보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서현 1인 계획사로 성공할 수 있을까?
SM 떠난 서현 성공이 가능할까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을 때였는데 이 행사 진행 이후로 그리고 이때 합동 공연 이후로 이런 모든 걱정이 없어지고 서현 씨에 대한 이 존재 가치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었던 그렇군요. 네,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죠. 서현 씨의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재발견. 재발견을 네. 하는 공연이었네요. 예. 뭐 아무래도 우리 박수홍 씨 같은 경우도 국가 행사에 자주 네. 얼굴을 단골로. 드러내면서 굉장히 반듯한 이미지, 친정부의 이미지 같은 게 있기도 하잖아요. 뭔가 한 단계 좀 더 격상된, 그러니까 국가의 공식 행사에 초청돼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예인, 뭐 이런 이제 이미지가 조금 더 그래서. 굳이 연예인들로 따지면 안 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자주 초대되면 친정부적 이미지,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정치적 색을 띠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업계 관계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시선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초대받았을 때 대중이 볼 때도 갈만한 사람이 초대받았네라고 하면은 몇 번을 가도 돼요. 근데 대중이 느끼기에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왜 가라는 느낌을 받는 가수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비호를 받는다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딱 제안이 오면은요, 청와대 꼭 가야지 이게 아니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대요. 아유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제 정말 깍듯하게 저희가 그때 일정이랑 잘 체크해보고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서는 정말로 심도 깊은 회의 끝에 이 행사에 가는 게 맞는지 아닌지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한다고 해요. 과거 정부에도 스타 마케팅이 존재했지만 유독 현 정부의 스타 마케팅이 유독 눈에 띄는 이유와 이걸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뭐 각자 생각들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유독 현 정부의 스타 마케팅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전 정권과 비교해서 지금 현재 한류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최고점에 달아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한류, K-팝 콘텐츠를 활용하는 게 그만큼 더 영향력이 커졌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 정권은 방탄소년단을 비롯해서 워낙 부드러진 한류 스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활용한 스타 마케팅이 더욱더 빛을 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류 스타 외에도 최근에 현 정부 들어서 그 국가 공휴일 같은 어떤 그런 행사에 예전 같았으면 크게 주목받지 못했을 그런 그냥 의례적으로 지나가는 행사도 스타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주목이나 이런 걸 끌었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많은 스타 마케팅에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스타를 잘 활용해서 좋은 이미지를 함께 가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꽤 적극적으로 좀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그전에 있었던 청와대 그 탁현민 전 행정관 같은 경우도 대중 스타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이미지를 많이 이 정부에 더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꽤 많이 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문화행사 같은 걸 워낙 많이 기획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꽤 강점이 좀 있었고 그래서 스타들에 대한 호감을 우리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현 정부에 대한 호감으로 이렇게 잘 매칭을 시키는데 뛰어난 좀 재능이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상호 윈윈하는 스타 마케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대표적인 예가 뭐 지금까지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바로 방탄소년단인 것 같아요. BTS.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파급력을 이제 조금 끼치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아이콘이죠. 레전드죠. 맞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도 그 BTS를 만났잖아요. 사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럽더라고요. BTS를 만날 수 있어서 BTS 전 멤버를 보기가 힘듭니다. BTS 멤버들 입장에서도 현직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도 영광이죠. 정말 영광이죠. 이들의 만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둘째 날인 지난해 10월 14일 문화의 도시인 프랑스 파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한불 문화 교류 행사였는데요. 여기서 방탄소년단이 피날레 공연을 맡으면서 대한민국을 당대 대표하는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한국 음악의 울림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행사는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펼치는 문화 외교의 일환이었습니다. 국빈 방문을 계기로 프랑스의 한류를 더 널리 알자는 취지였습니다. 이날 피날레 공연을 끝낸 방탄소년단을 따로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요.
프랑스에서 공연 일정도 있고 바쁜 와중인데도 참석해줘서 고맙다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합니다. 네. 방탄소년단은 이제 사실상 거의 뭐 민간 외교관급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올해의 인물로 꼽히기도 했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 이곳에서 독자 투표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톱 소셜 아티스트상을 수상을 했는데 2년 연속 트로피를 또 거머쥐었고요.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도 2차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네, 월드 투어에서도 세계적인 인기가 입증이 됐는데요. 북미 투어에서만 22만 명을 모았고요. 그리고 유럽 투어에서만 관객 10만 명을 모았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사실 BTS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비행기를 타고 거기까지 가서 좀 뭐 몇 날 며칠 텐트 치고 기다리고 자기들끼리 막 BTS 노래를 따라하고 이런 모습을 뉴스에서 접하니까 어떤 자긍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사실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가 퀸의 영화잖아요. 그렇죠. 우리 BTS를 또 주인공으로 영화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헤미안 랩소디 얘기하셨으니까요. 거기서 퀸이 마지막으로 공연한 그 영국 웸블리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번에 BTS가 공연을 하니까. 아, 정말요? 근데 그 웸블리 공연은요. 당시에 라이브 에이드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수들 중에 한 명으로 퀸이 나왔던 건데 이번에는 방탄소년단 혼자서 단독으로. 이야. 대단하다. 대박이다. 네, 작년에도 좀 자랑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2018년 9월 24일에 유엔 정기 총회에 우리 가수로는 최초로 연설자로 초청이 됐었어요. 그때 뭐 유니세프의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 행사였는데 그때 이제 그 리더 RM이 영어로 연설을 했었습니다. No matter who you are, where you from, your skin color, your gender identity, just speak yourself. Find your name and find your voice by speaking yourself. 방탄소년단의 국위 선양에 정부가 최연소 문화훈장 수훈으로 화답했습니다. 2018년 10월 24일 한류와 한글을 확산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훈장 중에 5등급에 해당하는 최연소 화감 문화훈장 수훈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BTS의 노래 중에 한글 가사들을 많은 그 팬들이 따라하면서 한글에 대한 관심, 또 한글을 배우고 싶다, 그래도 한국에 유학 온다, 뭐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또 잘하더라고요. 잘하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래서 문화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대중예술가들의 어떤 활동이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에 저도 한류 스타를 한번 꿈꿔본 적은 있습니다.만 참 힘든 거예요, 그게. 예, 그럼요. 쉬운 게 진짜 아닙니다. 놀랬던 게 이제 BTS 때문에 저 해외 나가면 얼씨구 절씨구를 하더라고요. 해외 팬들이 그 노래에 있어요. 그 네. 아이돌이란 노래 지화자랑 그리고 이런 추임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한번 지화자로 바꿀 뻔도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그러네요. 홍화자. 예, 홍화자. 네. 방탄소년단이 문화로 애국을 이뤄내고 있는 와중에 이들의 행동이 오히려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고요. 네. 일단 2018년 3월 너튜브에서 방탄소년단의 월드 투어 콘서트 과정을 담아낸 다큐멘터리가 이제 공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민 씨가 입고 있는 옷이 일본에서 문제를 삼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저는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겠는 게 지민 씨가 입고 있던 저 티셔츠 뒷면 지금 사진 네. 보시죠. 보면 애국심, 우리 역사, 해방, 코리아 등의 문구가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대체 어느 부분에서 논란이 될 만하다라는 거죠? 그 일본 측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뭐 광복을 맞아서 만세를 부르는 한국 사람들의 그 모습, 또 그리고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생기는 그 버섯구름의 사진이 프린트돼 있어서
약간 거기에 아마 딴지를 걸었겠죠. 네. 지민 씨가 이 티셔츠를 입은 모습이 사실 이렇게 길게 나가지는 않았어요. 한 2초가량 방송에 노출이 된 건데요. 이 티셔츠 같은 경우는 국내 한 브랜드가 광복절을 기념을 해서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일의 역풍이었을까요? 일본 음악방송 출연이 하루 전에 갑자기 취소가 됐다고 해요. 방송국 측도 출연 무산 이유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멤버가 입고 있던 티셔츠 디자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어떤 매체의 보도를 접하고 소속사에 티셔츠 착용 의도를 묻는 등 출연 여부를 협의를 했으나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유감스럽게도 이번 출연을 보류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뭐 일본 매체의 출연 보류, 철회 이런 격한 반응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탄소년단은 나라 사랑한 티가 났고 일본은 치사한 게 티가 났다. 이렇게 좀. 네. 버섯구름 그림이 나라 사랑인가요? 일본 핵폭탄이 터진 거 뭐 일본의 의미는 또 다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굉장히 좀 큰 아픔이라고 봐요. 근데 그거를 티셔츠에 입어서 그걸 마치 축하한다는 것처럼 이게 보인다는 것 자체는 사실 그렇게 좀 뭐 아주 잘 선택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요. 좀 아쉬운 선택이라고 봐요. 아니 뭐 물론 뭐 그렇게 생각을 들 수도 있겠지만 개개인이 뭐 인류의 아픔이겠죠. 그런데 일본이 뭐 핵폭탄 터뜨리기 전에 자신들이 항복 선언을 안 했었어요. 물론 누군가의 죽음으로 그게 무슨 뭐 그분들을 막 이 방탄소년이 그 옷을 입으면서 그런 의미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을 테고 반대적으로 그냥 패션으로 이해했으면 그냥 넘어갔으면 되는 일이고 아니면 그 왜 지적 정도로 지나갔으면 되는 일인데 그게 그들도 하루 전에 무슨 이렇게 출연을 철회를 하고 그것도 사실 이것도 예. 참 치졸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 이게 개인이잖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사건으로 일본이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사건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외신은 과연 이 사건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해외는 그래서 그 번역을 해서 봤는데 한일 관계의 역사를 조명하는 기사를 쓴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고 아직 일제 잔재가 남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도를 하면서 오히려 일본한테 안 좋은 기사잖아요. 사실 감추고 싶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BTS 흠집도 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BTS의 세계적인 위상을 증명해준 꼴이 됐고 그 논란 직후에 또 일본에서 큰 공연이 있었는데 바로 매진이 됐고 앨범도 많이 팔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이러한 움직임이 BTS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만 오히려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스타 마케팅이 필요한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자유롭게 토크를 해볼까요? 저는 스타 마케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잘 알려진 나라가 아니라면은요. 특정 스타의 이미지가 곧 그 나라의 이미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미가 우리나라에서 예전에는 그 로스델리오의 마카레나 그 아저씨들 이미지였는데 리키 마틴이 나온 다음에는요. 맞아. 남미의 이미지가 확 바뀌었어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정열적이고 조금은 기름기 있지만 아주 섹시한 남자의 이미지였거든요. 이건 약간 농담 섞인 얘기인데 2012년에 강남 스타일을 부르면 싸이가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그 당시 한국인의 이미지는요. 남한의 싸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그 이미지가 한반도 남자의 이미지였다고 해요. 근데 묘한 격점이 있어요. 예. 두 사람이 남한과 북한을 대표하는 남자의 이미지일 수밖에 없는 시대적 분위기였다고요, 그때는요. 근데 요즘은요, BTS를 보고 샤인이나 이런 친구들을 본 외국인들이요, 한국 남자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 달라졌어요. 그래서 돈 들여서 한국에 놀러 왔는데 도대체 그런 친구들이 어디 있느냐. 굉장히 의아한 관광객이 많다고. 여기 일단 두 번 오지 않더라도 한 번 오는 만큼의 관광 유입 효과는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전 그래서 이런 스타들이 해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쫓고 우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스타들을 적극적으로 이미지를 내세워서 그 나라를 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혹시 스타 마케팅과 관련해서 들었던 풍문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유재석 선배님 같은 경우는 이 정부 행사를 거의 고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행사들이 박수홍 씨에게 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내가 그러면 저쪽에서 고사해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도 할래요.
방탄소년단 못지않은 국가대표급 행보에 주목을 받는 또 다른 스타가 있다고요. 있습니다. 14살의 나이로 2000년대 가수로 데뷔한 댄스 가수 누군지 아십니까? 정답. 누굽니까? 양현양아. 양현양아. 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14살. 또 힌트 드리면은 난 알 것 같아. 아닙니다. 곧바로 일본에 진출해서 일본 가요계를 평정한 방탄소년단 못지않은 국가대표급 행보에 주목을 받는 또 다른 스타가 있다고요. 있습니다. 14살의 나이로 2000년대 가수로 데뷔한 댄스 가수 누군지 아십니까? 정답. 누굽니까? 양현양아. 양현양아. 그렇습니다. 곧바로 또 일본에 진출해서 일본 가요계를 평정한 아주 이쁜 보아 아닙니까? 보아. 보아 씨입니다. 예. 보아. 네, 2005년도에 이제 그 국내 음악 그 시상식에 이 노란 점퍼를 입고 이제 보아 씨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여기에 태극기를 부착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원래 이 의상은 말이죠. 협찬받았을 때 일장기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리폼을 직접 해서 나와서 굉장히 박수를 받았죠. 예. 사실 뭐 그 당시 누리꾼들은요, 보아 씨의 그 태극기 리폼을 보고 애국 리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주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전 이건 당연한 행동이에요. 당연한 거죠. 예. 칭찬받을 일이라기보다는 네. 여기 일장기를 달고 그 국내 음악방송국 시상식인데 그죠? 일장기를 달고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맞아요. 당연히 이건 뭐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 거니까 뭐 당연한 행동인데 여기에 막 애국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붙이는 것은 아마 이 보아 씨한테 너무 좀 부담되는 일이 아닐까. 네. 저는 애국심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바꾼다고 생각하지. 아무 생각 없으면 일본어 협찬 받았으니까 그냥 입고 나갔어요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바꿔야 된다라고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아 씨가 칭찬받았던 건 이거예요. 이제 일장기가 붙어 있었다면은 이걸 떼고 그냥 나가면 되는데 여기다 태극기를 달았다라는 게 칭찬을 받는 게 아닌가. 의미를 부여할 만한 행동이었다는 생각은 계속 들어요. 예를 들어서 태극기를 차 안에 항상 가지고 다녔다는 거. 이것도 일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노력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일본 하면 연말 최대 음악 축제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은 네로라는 가수들이 다 초대받는데 한국 가수 최초로 보아 씨가 6년 연속 출장을 합니다. 네. 이게 연말 연시를 잇는 일종의 명절 행사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기모노를 많이들 입고 나오는데 보아 씨는 당연히 입지 않았다는 거. 적어도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본인이 하지 않고 최대한 조심조심 하면서 의미를 부여할 만한 행동을 해왔다는 거. 이게 보아 씨의 중요한 행보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아 씨는 역사 의식이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 게 2004년에 영화 도마 안중근 특별 시사회가 있었는데 이 시사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에 의사의 어떤 업적을 기려달라는 의미에서 5천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본을 향한 용기가 빛난 또 다른 스타가 있죠. 바로 얼마 전에 결혼한 배우 겸 가수 이정현 씨입니다. 이정현 씨 같은 경우는 2004년 보아 씨가 6년 연속 출연했다라는 그 연말 방송에 초대를 받았는데 이때 일본 방송사에서 이정현 씨에게 기모노를 입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정현 씨가 방송사에게 처음엔 말하지 않은 상태로 한복을 가져간 거예요. 아주 빨간 한복이었거든요. 이 한복을 입고 출연을 해서 굉장히 한국 네티즌들에게 극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정현 씨에게는 좀 용기가 필요했어요. 왜냐면 이정현 씨가 이 당시 출연했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나는 사실 일본 방송 출연 금지까지 각오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후 한국 누리꾼들이 이건 진짜 까방권이다. 이 언니 대단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네,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뚝심 그리고 소신이 대단하다라고 아주 극찬을 이어간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정현 씨를 일하면서 이제 몇 번 만나보면서 느낀 거지만 되게
좀 여리여리하잖아요. 그리고 애교가 되게 많아요. 근데 좀 뚝심이 있는 성격인 것 같아요. 약간 그 안이 좀 단단한 성격인 것 같고 이 방송 프로그램의 특성상 사실 전 출연자가 기모노를 입어야 했는데 한복을 입은 것은 나의 어떤 작은 반항 같은 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당시 방송 출연 금지까지 각오했던 그 한복이 오히려 주목을 받아서 한복 특집 방송까지 제작이 됐어요. 정말요? 이정현 씨도 이제 한국인이라는 어떤 자긍심이 생겼다라고 그 당시에 얘기했죠. 저도 뭐 한복을 사랑하는 굉장히 사람이잖아요. 직접 디자인하시고. 저는 이제 게임 어떤 회사의 그 홍보 모델이었을 때 대만과 일본을 양쪽을 가게 됐어요. 그 약간 심리적으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대만에 갔을 때는 그냥 평범한 한복을 가져갔고요. 일본에 갈 때는 훈민정음이 들어간 한복을 고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입고 갔는데 확실히 대하는 온도의 차이는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정현 씨의 그 뚝심이 있는 선택과 또 그 쇼적인 면에서도 대단히 정말 돋보이는 그런 선택에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제가 예전에 이게 들은 얘기가 맞다면 이승철 씨가 그 독도 관련 행사를 해가지고 일본에 들어갔다 공항에서 입국 거절했죠. 정광열 씨도 현재 일본에서 출입 금지잖아요. 예. 독도 지킴송을 부르고선 일본 입국을 거절당한 이승철 씨. 네. 전범기업은 민 광고를 거절한 송혜교 씨. 이런 사람들을 칭찬해 주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그런 일본 기업의 광고나 그쪽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굳이 욕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뭐 그런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다 매국노라든지 그렇게 뭐 매도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예. 다만 개인의 신념으로 인해서 나 이런 것은 거절하겠다라고 어떤 본인의 어떤 그 가치관 판단에 의해서 그런 선택을 한 스타들에 대해서는 응원해주고 싶어요. 정말 그런 결정이 쉽진 않았을 텐데 대단하다라고 말해주고 싶을 뿐이에요. 어쨌든 세계적으로 한국 스타들의 위상이 점점 드높아지는 이때 한국에서 또 해외에서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그들이 있다면 국내엔 또 이분들이 있죠. 네. 국내에서 꾸준히 나라 사랑을 실천하면서 한류 스타 그 이상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스타들입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 2월이죠.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희생자 유고를 고국으로 봉안하는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내 오사카 통국사에 모셔진 74위의 유고를 국내로 봉안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네, 이에 배우 박성웅 씨가 유가족이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들의 상징적인 상주로서 봉안단의 선두에서 상여 소리에 맞춰서 행진을 했습니다. 네. 행사 취지를 전달받자마자 곧바로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요. 해외에 안치되어 있는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유고를 더 늦기 전에 발굴하고 국내로 봉안하는 일에 정부와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말이죠. 일제 강점기 시대의 드라마에 과감없이 출연한 배우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배우는 한류 스타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과감하게 여신한 그 배우는 바로 주원 씨입니다. 네. 일제강점기 영웅 드라마 각시탈에 출연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죠. 그 각시탈이 많이 이제 출연을 많이 꺼렸던 드라마죠. 맞아요. 실제로 몇몇 한류 스타들이 제안을 받고요. 그 이유로 출연을 꺼렸는데 주원 씨가 선택을 딱 하면서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연 소감에 대해서 연기는 물론이고 역사 공부를 많이 하게 됐다. 민족의 아픔을 되새겨봤고 덕분에 애국심도 강해졌다. 주원 씨가 지난 2월에 전역을 했더라고요. 예. 앞으로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독립운동을 하던 그 시절에도 혹시 한류 스타가 있었을까요? 100년 전에요. 글쎄요, 독립운동가 후예들이 많잖아요. 연예가에 김지석 씨나 배성우 씨나 이서진 씨나 있었습니까? 1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한류 스타가. 일단 없었으면 오늘의 풍문은 없었을 거고요. 예.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풍문 쇼가 있는 건데 일제 강점기 때는 아마 윤심덕 씨 같은 분들이 아마 한류 스타 아닐까 싶은데 한국이랑 일본에서도 꽤 인기가 있었고 멀리 이탈리아 같은 데서도 그 앨범이 팔렸었다고. 정말로요? 네네. 이탈리아에서도? 네,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굳이 한류 스타라고 따진다면 아마 그런 분들이 우리 한류 스타가 아닌가. 100년 전이를
그래도 잘 알고 계시네요. 당시에 배우들이 자신의 브로마이드를 팔아서 번 돈을 독립기금으로 내기도 했었답니다. 야. 그래요? 브로마이드가 팔렸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외에도 보면은요. 당시 활동했던 의열 단원들이나 그런 분들 보면은 이 독립운동가 이전에 굉장히 미남으로도 좀 추앙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또 보면 아나키스트의 장동건, 암살의 하정우, 조승우, 밀정의 이병헌, 공유 다 보면은 굉장히 미남 스타들을 이렇게 캐스팅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 당시를 그린 영화들을 보면은 맞습니다. 실제 의열단들은요 정말 잘생기고 멋진 분들이 많았어요. 꼭 외모를 떠나서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언제 내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패션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고요. 또 풍류도 좀 즐길 줄 아는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의열단 멤버 중에서. 제가 이번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드라마를 또 촬영을 했잖아요. 이몽. 네, 이몽이라고 이몽. 네, 네. 의열단 중에 또 여자 의열단으로 나오거든요. 김원봉 역할을 이제 유지태 선배님이 하셨어요. 굉장히 멋있고 실제 드라마 의상도 굉장히 멋있는 코트들을 많이 착용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타의 모범이 되는 개념 부부도 있다고요. 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결혼식에 초대를 하고 10년 넘게 나눔의 집을 방문해서 계속 선행을 펼쳐온 부부가 있습니다. 박하나 씨랑도 굉장히 인연이 깊은데요. 바로 유지태 씨와 김효진 씨. 유지태 씨, 김효진 진짜 씨. 멋있어. 네, 유지태 씨는 그 위안부 할머니의 별세 소식을 듣고요. 빈소를 찾아가서 고인을 추모하기도 했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보여줬는데요. 본인도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는데 이 자체도 저는 훌륭한데 이 10년이 넘는 기간이라는 게 굉장히 그럼요. 예. 네, 일순간에 본인의 마음이 동해서가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간 실천해 오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한다는 거 이게 정말 쉬운 일 아닌데 이 부부한테 박수 보내주고 싶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부부네요. 대단하네요. 사회복지사라는 직업 자체가 어떤 소명의식을 갖지 않으면 참 힘든 직업인데요.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정말 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내 김효진 씨 같은 경우도 남편과 함께 이제 선행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유지태 씨가 말하기를 그 김효진 씨가 의견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응원해준다고 말을 했거든요. 굉장히 보기 좋은 부부 같습니다. 네. 나라 사랑 스타 하면 이분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 누구죠? 참 많은 일을 합니다. 유기견, 환경보호, 독거노인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시청하는 분. 바로 이분은 바로 이효리 씨입니다. 작년에 정부가 처음으로 그 위안부 기림이를 공식 지정을 했는데요. 이효리 씨가 이 음반, 기념 음반을 발매를 했는데 제목이 아주 딱 맞습니다. 바로 나를 잊지 말아요인데요. 이 곡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로하는 곡을 발표했습니다. 네. 또 이효리 씨는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나비 기금의 1호 기부자이기도 합니다. 그 역시 명불허전 이효리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네요. 그럼요. 네. 수억 원대 광고 계약금을 거절한 스타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수억 원을요? 바로 배우 조진웅 씨. 조진웅 씨. 어릴 때부터 내 좌우명 딱 하나. 폼나게 살자. 폼나잖아. 뭔가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건 더 폼나게 살기 위한 거니까. 조진웅 씨는 평소에 정말 소신 있는 배우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광고였길래 그러죠? 조진웅 씨는 사실 평소 자신의 소신과 맞지 않는 광고는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 모태 기업의 광고를 거절한 거예요. 그 아내에 대한 일화를 들었을 때 더 놀라웠거든요. 네, 이 광고 제안이 있고 난 뒤에 이제 관계자들이 조진웅 씨랑 좀 조율이 어려우니까 그 아내분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좀 아내가 그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남편이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내가 설득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 기념 풍문으로 들어오쇼. 대한민국 국민이 있다면 국민을 지키고 보살피는 우리 정부가 있죠. 네. 마찬가지로 스타가 있다면 스타를 지키고 보살피는 기획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풍문 기획. 대한민국 스타 정부 3대 기획사 SM, JYP, YG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자, 3대 기획사를 대표하는 수장 세 사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소속사를 대표하는 수장인 동시에 젊은 시절에는요 정말 큰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아티스트라는 것이 굉장히 닮은꼴이고요. 자신이 이끌고 있는 기획사를 통해서 1990년도 후반부터 몇몇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K-팝의 역사를 쓰고 있다는 점이 많이 닮았습니다. YG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YG 패밀리라고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양현석 대표는 프로듀서로서 굉장히 또 인정을 받고 있어요. 예전에 서태지와 아이들 당시에 서태지가 모든 걸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양현석 대표가 그때부터 프로듀서를 일을 진행했었고 이 YG 같은 경우는 한 길을 계속 갔죠. 힙합이라는 장르로 계속 길을 가면서 한류를 키웠던 게 바로 YG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SM의 이수만 대표 같은 경우는 한국 아이돌의 체계를 구축한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맞습니다. 예. 엔터테인먼트계를 넘어서 한국 문화계 전반을 좌지우지하는 인사로서 자리매김한 분이죠. 박진영 씨는 새 기획사 수장 중에 유일하게 아직 현직 가수고요. 현직 프로듀서, 작곡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가요계 흐름을 파악하고 현장 감각을 유지하는 데 좀 탁월한 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높게 치고 있는데 소속 가수들을 이해관계로 이제 따지고 대하기보다는 진짜 그냥 대선배, 그냥 큰 선배, 먼저 알고 있는 선배 이 정도의 관계로 대한다라는 점이 좀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요. 모 기사의 댓글에 베스트 댓글이었는데요. 3대 기획사 비교해서 YG, 우리 아티스트가 최고야. SM, 우리 회사가 최고야. JYP, 내가 최고야.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좀 들어맞는 것 같아요. 기획사에서 중시하는 인재상에도 각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지요? 일단 YG 같은 경우는 개개인이 가진 개성과 창의성을 굉장히 살려주고 부각시키는 데 주력한다고 밝힌 바가 있어요. 가수의 가창력이건 그 표정이건 충동작이건 일단 총체적으로 다가오는 그 사람의 어떤 매력을 본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아이돌 하면은 상징적인 게 바로 칼군무잖아요. 네. YG 출신들한테는 칼군무가 없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보다는 자유롭게 노는, 무대 위에서 즐기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편이고요. 소위 말하는 모범생 이미지가 별로 없어요. 힙합, 이 블랙 뮤직을 추구하는데 외국 그 힙합 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한테서 모범생 느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히려 약간은 좀 삐딱해 보이고 그 안에서 그들의 개성과 끼에 초점을 맞추는데 YG도 그런 성향을 좀 추구하는 편이 있습니다. 근데 그 YG와는 정반대인 회사가 바로 JYP입니다. 이 JYP는 말이죠. 박지현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노래를 아무리 잘하고 춤을 아무리 잘 춰도 밝고 맑고 건강하지 않으면 제작을 못하겠다. 그런 친구들의 꿈을 굳이 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들한테 뭐 식사 매너라든지 아니면 뭐 여자에 대한 매너 이런 거를 좀 가르치고요. 다양한 예절과 인성 교육을 강조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겸손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겸손 강의 내용을 보면요. 뭐 거의 성서, 경전 수준인데요. 겸손은 너희에게 보험 같은 것이다. 너희 옷 들어주는 언니, 너희 차 운전해주는 언니에게 행동으로 잘하라는 게 아니다. 마음속으로 고마워야 된다. 살다 보면 위기가 오고 위기 때 주변 사람들 도움이 필요하다. 혼자서는 그 위기를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맞는 말입니다. SM은요, 인성과 가능성, 그리고 잠재력, 스타성, 그리고 실력 등을 종합적으로 보지만요, 특히 가장 많이 보는 것은 기본기가 갖춰진 인재를 선호한답니다. 네, 또 오디션을 통해서 연습생들을 발굴을 할 때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탈락.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엄마잖아요. 제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가 가끔 생각해봐요. 근데 만약에 엄마의 키를 물려받아서 연예인 되고 싶다 했을 때
3사 기획사 중에 어디 한번 가보고 싶나 저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어요. 내 딸을 보낸다. 네, 근데 그쪽에서 제가 안 받아줄 것 같은데. 엄마가 엄마가 김가연이면. 모르죠, 그거는. 네. 접수를 한다면 저는 SM을 할 것 같아요. SM을. 왜죠? 기본.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예, 예. 아파트 공사도 기초가 중요하듯이 예. 무조건 사람은 기본이 있어야 돼. 이른바 이수만 프로듀서가 강조하는 이 SM 기획사의 컬처 테크놀로지인 거죠. 뭐라고? 알고 말씀하시는 거.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이 안에 이 소위 이 SMP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SMP, SM Music Performance. 그래서 이제 SM 특유의 음악과 군무, 뭐 이런 무대 스타일이 묻어나는 거죠. 보시면 아시잖아요. 예. 이거 SM 노래 같다. SM 가사 같은데, 뭐 SM 뭐 안무 같다 이런 것들이. 네. 자, 지금까지 기획사의 스타일과 인재를 발굴하는 방법 등을 살펴봤는데요. 풍문당 여러분들이 만약 오디션을 이 새 기획사 중에 볼 수 있다면 어디를 선택하실 것 같아요? 박하나 씨는 SM 출신이시지만. 저는 SM과 YG에 잠깐. YG도 있었어요? 네, 근데 연기 파트라서 가수 파트랑은 달랐어요. 연기 파트는 몇 명 없었어요. 그럼 안 가본 JYP를 한번. 네, 뭐 아무래도 JYP는 뭐 내가 최고인 대표님이 계시고 네. 밝고 맑은 친구들을 원한다고 하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 방송에 나와서도 훨씬 끼를 잘 표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회사로 가겠습니다. 네. 그 회사. 아니요, 간다는 얘기. 굉장히. 다시 가상이잖아요. 예. 저는 SM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SM을. 그러니까 제 외모가 좀 SM 상이다. 얘기를 가끔 듣거든요. YG입니다. 딱 SM 갈 상이다. 근데 SM은 안 돼요. SM은 제일 중요한 건 인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인사. 90도로 하는 인사를 좋아해요. 인사성 바릅니다. 스타일은 일단 탈이 SM이니까. 그래서 한번 눈코입 오디션. 약간 어디가. 박수홍 씨가 얘기하셨어요. 머리색? 삭막한 스타일. 그렇죠. 왜 또 시작이죠? 도전은 아름다운 거니까. 삭막이 삭막한 스타일. SM, CNC 그 자회사 있는데 예능인 회사 있거든요. 이제 래퍼, 예능하는 래퍼 말고 그냥 랩도 하는 예능인으로 갔어요. SM 말고 SM CNC 상이다. 전현무 씨랑 한솥밥을 먹으면 좋네요. 레제 씨는 약간 YG 아니에요? 아니면은 저는 JYP 어울릴 것 JYP. 같아요. 밝고 맑은 사람을 뽑는다는 JYP로 가야 될 적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밝고 맑은데 한 방이 있네. 자, 그럼 3대 기획사가 아깝게 놓친 뭐 스타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궁금합니다. 이거 궁금해요. JYP 기획사 연습생 출신 멤버가 없는 아이돌 그룹이 드물 정도로요. 탈락 유형도 정말 가지각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일단 공채 1등으로 합격했던 시스타의 효린 씨가 있었고 EXID의 한이, 트릿의 송지은, 데뷔의 유지. 이들이 모두 원래 한 팀으로 데뷔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JYP에서? 그렇죠. 근데 공식 데뷔를 못하고 뿔뿔이 흩어진 경우인데 각자 다 잘 됐죠. 아이고, 아까워. 오디션에 되는구나. 예. 네, 이 오디션에 응시했던 그 참가자들만 해도 상당해요. 뭐 엑소 시우민 씨도 있고요, 호미닛 남재현 씨도 있고, 뭐 AOA 초아, 뭐 B2B 육성재, 그리고 카라 구하라 씨, 한승현 씨, 애프터스쿨의 레이나, 서인국 씨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디션에 응시했었어요. 대박이다. 근데 뿐만이 떨어졌으니까 딴 데 갔을 거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YG에서 2NE1으로 데뷔에 성공한 CL 씨, 윤두준, 이기강, 양요섭, 손동호 씨도 전부 여기 출신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쨌든 잘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떨어졌네요. 이쯤 되면은 보는 눈을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떨어뜨린 분이 혹시 잘린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사실은 박진영 씨가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스타가 있습니다. 네. 바로 아이유 씨. 아이유 씨. 아이유 씨가 JYP의 떨어졌었어요. 그걸 봤었죠. 그래서 예. 박진영 씨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유를 떨어뜨린 관계자를 내가 찾아내서 중징계를 하겠다. 뭐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굉장히 아쉬워했었죠. 가슴이 아플만 하네요. 네. 맞아요. 잘 됐죠. 저도 잘 됐다고 봅니다. 저도 잘 됐다고 봐요. 나쁜 게 아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아이유 씨가 이 JYP에 그대로 있었다면 아마 지금의 아이유가 안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진영 씨에게 당신이 잃은 것은 이지은이지만 우리가 얻은 것은 아이유다. 아이유다. 이 명언입니다. 사실 이 JYP는 얼마 전에 가장 큰 스타를 놓쳤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사실 뭐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기도 합니다만 JYP 입장에서는요. JYP의 효녀다라고 불린 수지 씨가 수지 씨가 2017년 3월에 전속 계약이 만료가 됐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2년의 재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좀 의리를 보여줬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계약마저 끝난 게 바로 3월 31일이었습니다. 네. 재계약을 했을 당시에도 정말 굿즈의 매니지먼트사에 콜을 많이 받았고 또 독자 노선을 걷겠다, 뭐 1인 기획사 이런 소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JYP가 이 수지랑 재계약을 하는데 정말 많은 공을 들였거든요. 근데 그때 수지도 이제 설득이 되어서 만약에 지금이 아니라면 훗날 그때 옮기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그때가 지금 이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재계약의 길에서 연예인들이 제일 많이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재계약을 하느냐 마느냐 어떤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보십니까? 네. 내가 얼마나 잘 될 수 있느냐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를 얼마나 잘 키워줬고 앞으로 나를 얼마나 더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느냐. 사실 이게 냉정하게 얘기해서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수지 씨 같은 경우는 그 2년 재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정말 잘 나갔었어요. 정말 뭐 지금 뭐 누구 제일 좋아요? 라고 하면 모든 대부분의 그 어린 연예인들이 수지가 뭐 이상형이에요. 뭐 난 수지가 이상형이에요. 수지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라고 모든 방송에서 얘기를 할 정도로 잘 나갔는데 최근 2년 사이에 수지 씨의 활동을 보면 와 역시 수지다라고 할 만한 작품이 뭐가 있었나 저는 지금 잠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건 아마 수지 씨가 더 많이 느낄 거예요. 이거는 소속사만의 탓도 아니고 수지 씨만의 탓도 아니지만 수지 씨 입장에서는 뭔가 이 상황을 전환시키기 위한 혹은 무언가 새로운 환경에서 더 좋은 혹은 나와 잘 맞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또 한 번 뭐 모험을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JYP와 의리로 재계약까지 했던 이 수지 씨가 이번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았잖아요. JYP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JYP 측에서 이제 입장을 내놨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며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선사해준 수지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한다면서 수지를 향한 애틋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한간의 풍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수지 씨를 떠나보내고 박진영 씨가 날 떠나지 마라는 노래를 계속 불렀다라는. 사실 뭐 떠나는 사람이나 떠나보내는 사람이나 뭐 아쉬움이 큰 거는 뭐 양쪽 다일 것이 분명한데요. 한때는 JYP를 먹여 살렸다라고 할 정도로 수지 씨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JYP를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민 첫사랑으로 정말 등극했던 수지 씨가 어디로 움직이느냐가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거든요. 바로 그 국민 첫사랑이 저는 수지 씨의 마음을 흔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수식을 붙여준 작품이 건축학개론이잖아요. 네. 근데 수지 씨의 대표작이 건축학개론이고 여전히 수지 씨는 건축학개론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결국은 배우로 자기가 다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좋은 시나리오, 좋은 감독, 좋은 작가를 만나야 되는데 배우 중심 시스템이 돼 있는 그런 회사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실제로 수지 씨는 배우 중심의 소속사죠. 매니지먼트 숲으로 이적을 결정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 매니지먼트 숲에는 어떤 스타가 소속되어 있나요? 연기를 아주 잘하는 배우들이 소속돼 있는데요. 뭐 전도연 씨, 공유, 그리고 정유미, 공효진, 서현진, 김재욱, 또 최우식도 있는데요. 최우식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우식도 오랫동안 JYP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간에는 최우식이 소개를 했나 이런 좀 소문도 있었어요. 네. 자, 그렇다면 SM이 놓친 스타들은 누가 있을까요? 네, 일단 그 한류 스타 이준기 씨가 있습니다. 뭐 춤하고 노래에 굉장히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준기 씨가 SM 오디션을 받지만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준기 씨는 창원에서 서울까지 토요일 공개 오디션을 보러 서울까지 올라왔었는데 떨어졌어요. 얼마나 아까울까요? 꽃미남 배우 원빈 씨가
SM의 오디션을 봤다가 왜요? 월척을 놓쳤네요. 굉장히 이해가 안 은비 씨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는 그렇죠. SM이 원하는 또 비주얼일 텐데요. 그러니까요. YG에서 떨어지는 게 톱스타의 등용문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어마어마한 스타를 놓쳤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양현석이 직접 가장 아쉬운 스타라고 표현을 한 스타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박보검 씨입니다. 박보검! 안 어울리는데 YG랑? 아니요. 그러니까 가수의 꿈을 지금도 가수의 꿈을 아직도 갖고 있을 수 노래 있어요. 엄청 잘해요. 노래 엄청 잘하니까. 피아노도 그리고 잘 치고. 그 오디션 영상이 집에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곤 이 목소리밖에 없다. 그 YG가 놓쳤어요. 지원을 했는데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야. 네. 예. 근데 뭐 YG 마음에는 안 들었나 봅니다. 그게 2AM 노래니까. 너무 어려운 곡을 선 거겠죠. 자기 회사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 YG가 보기에는 너무 반듯하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자유분방해야 되는데 너무 반듯해 보이고 자기소개도 너무 반듯하니까 아 우리하고 좀 안 맞는구나 이럴 수 있어요. 너무 맑은 청년이다. 너무 맑으니까. 박보검 씨 팬클럽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박보검 씨 같은 분이 놓치다니 양효선 씨 밤이면 밤마다 후회될 거예요. 네. 이한희 씨도 가수가 될 뻔했다고. 이한희 씨요? 네, 그 이한희 씨가 2NE1 멤버가 될 뻔한 이런. 했거든요. 대박. 진짜요? 좀 약간 어울리진 않는 거. 어울릴 것 같은데 나는. 아 그래요? 네. 약간 저는 매치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느낌이 좀. 네. 박봄 씨, 공민지 씨와 같이 뭐 한 1년 정도 연습생 생활을 했었다고. 키가. 그러니까 저도 키 차이 때문에 약간. 네. 이제 원조 월드스타 B 같은 경우도 YG가 놓친 대표적인 스타입니다. YG가. 시험 봤었어요. 아니 B 씨를 그 처음부터 이렇게 발굴하고 기억한 거는 JYP 아닙니까? 맞아요. 박진영 씨보다도요, 양현석 씨가 먼저 B를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오디션을 먼저 지원을 했던 거죠. YG 오디션에요. 근데 당시에 YG는요, 세븐이라는 또 다른 솔로 가수를 기획 중이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B 대 세븐의 구도가 이렇게 확립이 돼 있었는데 사실 인지도나 최종 어떤 결과물을 놓고 보면은요, B의 완승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지금 음원 퀸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솔로 가수 청아 씨. YG 기획사가 몰라봤다고. 청아 씨도. 네. 네, 뭐 양현석 씨가 직접 아깝다고 표현한 인재이고요. 청아 씨 같은 경우는 영상 지원으로 공개 오디션을 본 적이 있는데 여성 솔로 가수 만들기가 힘든 시장이거든요. 쉽지 않죠. 예. 근데 이효리, 그 다음에 뭐 선미,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 누가 살아남을까? 이 아이돌 시장과 대결해서. 근데 청아 씨가 하는 걸 보면서 야, 회사가 정말 빵빵한 회사인가 봐. 어디야? 3대 기획사 중에 하나겠지 싶었는데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청아 씨의 실력이 대단하다는 거고요. 그 청아 씨는 만약 3대 대형 기획사에 있었다면 잘 됐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회사를 만났기에 잘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딜 가도 잘 된다는 소리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진실된 답변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를 지킨 점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경찰은 최 씨가 더 이상 의무경찰로 복무할 수 없다. 네, 이 3사 다 다양한 K-팝 스타를 배출했고 국내를 넘어서 해외 시장에 많은 팬덤을 또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승리의 버닝썬 사태 등이 커지면서
3엔터 회사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YG가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네. 사실 음악적인 완성도 면에서는 빅뱅 멤버 지드래곤 씨부터 태양 씨까지 성공을 거둔 사례는 많아요. 싱글로, 그러니까 솔로로 나와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도 했었고. 그런데 사생활 면에서는 글쎄요, 이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어느 정도 본보기가 되고 있는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태양 씨를 제외한 빅뱅의 전 멤버가 마약부터 군특해설까지 모두 이름을 올린 것이 어떻게 보면 이를 좀 입증한 셈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자, 유독 이렇게 한 기획사의 소속 연예인들이 논란이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예. 한계가 드러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연예계라는 게 이제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재계약 할 때는 입장이 많이 바뀌어지거든요. 그럴 땐 사실 컨트롤을 못해요, 회사에서. 그런데 특히나 이 빅뱅 같은 이런 대형 그룹의 멤버들은 사실 회사가 컨트롤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려면 또 재계약을 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많이 뒤바뀌는 경우가 꽤 많죠. 근데 그 스타의 어떤 자율권에 대한 것들을 회사가 더 이상은 이제 컨트롤 못하는 것 때문에 사고가 더 많이 터진다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의 상당수가 이렇게 어떤 논란에 휩싸였다는 걸 보면 이거는 그 회사만의 어떤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YG라는 곳이 갖고 있는 태생적인 리스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주는 것에는 반드시 어떤 위험이 따를 거 아닙니까? 아주 철저한 관리를 하는 SM이라든지 뭐 JYP 같은 데에 비해서 YG가 훨씬 더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태생적인 한계였던 것 같아요. 네. JYP 기획사 같은 경우는 뭐 성교육부터 해서 인성교육을 시키는데 이 박진영 씨가 JYP 자기의 식구들에게는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은 절대 가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SM 같은 경우도 뭐 인성교육도 하지만 뭐 정신과 치료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교육 체계가 두 기획사는 있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사실 뭐 교육 체계가 있다고 해서 그걸 다 따르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교육 체계가 있다라는 것만큼이라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의 마인드가 어떤 거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스타가 곧 나라를 대표한다. 대한민국의 이미지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스타들. 대한민국 문화를 대표하는 국가대표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위선양하는 일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풍문으로 들으시죠. 다음 주에도 더욱 솔깃하고 재미있는 풍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